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금일은 신경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좀 참석이 힘드시다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경스님 법문을 들으시러 오셨으면 참 아쉬우셨을 텐데 아쉬움을 다음 달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추석이 지났죠?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참, 그죠. 코로나가 아직까지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좀 그 큰 즐거운 한가위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명절 중에 또 가장 큰 명절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중추라고 그러죠. 가을에 가장 중간에 있다 그래서 날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해서 그리고 이때 이제 추수가 시작되니까 대부분 이제 요때 이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도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기록에는 신라 시대 때부터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석이란 게 신라 시대 때 유리왕 때부터 그때 이제 과일이나 쌀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그때 추수를 해서 크게 한 달 가까이 행사를 했다는 애요. 춤도 추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백성들에게도 나눠주고 이랬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거라면 보면 이제 9세기 때 이제 일본에 예닌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당나라로 이제 구법을 떠나려고 그 당시에 이제 신라를 거쳐서 갔겠죠. 그때 이제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에 보면 신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신라를 지날 때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때가 마침 추석 무렵이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님께 이 명절에 대해서 그 신라 스님께 여쭈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때 이제 발해와 이제 그 발해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죠. 발해와 신라의 싸움에서 신라가 이기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날을 큰 행사로 해서 백성들에게 곡식도 음식과 이런 걸 나눠주고 술과 음식을 나눠주고 큰 행사를 지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고 신라에만 있는 명절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석이란 게 우리 고유의 명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량절을 지내죠. 중량절 큰 명절을 지내니까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명절인데 우리가 이제 뜻하지 않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명절을 잘 보내지 못하는 것도 참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나름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가 이제 수행이라는 큰 틀을 갖고 있죠. 수행이라는 종교를 표방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 저도 절에 있으니까 처음 사람들이 오면 불교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오면 물어요. 대부분 불교가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 물으면 실제적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설명하기가 애매한 게 많죠. 실제로 애매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어떤 수행을 하냐? 그럼 너무 부지수가 많으니까 부처님 법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그걸 한 가지 꼬집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많이 말을 하는 게 이제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 그러죠.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 그러는데 그럼 또 마음을 어떻게 닦냐 이런 질문도 해요. 그러면 또 이게 또 곤란해지죠.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함축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본성을 봐라, 아니면 의식의 흐름을 봐라,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본성을 보라 그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수행 방법이 본성을 보는 거지만은 이걸 쉽게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더 쉽게 설명하려면 내면을 살펴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라고.
그 내면을 살펴보는 게 하나의 불교 수행 중에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 시대 때는 이제 이탈리아가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에 이어서 이탈리아의 그 문화의 중심을 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뭐 르네상스 시대나 이런 시대들이 크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가 이탈리아에서 그 당시 시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문화의 중심지이니까 사람들도 모이고 그리고 돈도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문화, 예술, 특히 또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거기는 화폐를 금화로 했다 그래요. 금화로 했다 그러는데 이 금화가 유통이 되면서 뭐 우리도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가짜 위조 지폐가 남발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당시 때 이탈리아어로 파라곤이라고 그래요. 파라곤이라고 그러는데 그 파라곤이라는 금속 그 돌에 그걸 금화를 긁으면 금인지 아닌지 확인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그 우리가 금속의 종류를 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파라곤이란 게 있는데 항상 금을 거기다 대어보고 금의 진위 여부를 판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탈리아에 보면 그 고대 중세 유럽에 보면 파라곤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걸 대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대어보는 걸 파라곤 정신이라는데 불교도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어보면 돼요. 어디에다가? 부처님 법에다가 대어보면 충분히 내가 수행을 잘 할 수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충분히 판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어보기 위해서는 어디다 대어보냐? 부처님 법을 우리 내면으로 대어볼 봐야죠. 근데 우리가 내면을 대어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죠. 외부적인 세계에 너무 많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나를 평가할 때도 내 자신을 평가할 때도 많이 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 SNS 하지 않지만 젊은 친구들은 SNS를 많이 하죠. 그래서 팔로우 수, 그 다음에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 수 이런 거, 좋아요 수 이런 거 중요시하죠. 외부에서 나를 얼마나 평가해 주냐, 얼마나 많은 걸 나를 이렇게 해주냐가 큰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요즘 여러분 아시겠나 모르겠네요. 좆대구알 아세요? 요거 아닙니다. 좆대구알이라고 했어요. 유튜브 때문에 생긴 그 신조어죠. 젊은 친구들 알아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을 해달라고 네 글자를 줄였다 해요. 그래서 열애사도 유튜브 계정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좆대구알 해주세요. 이런 외부적인 요소가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집니다. 남의 평가가 나의 기준이 되는 아주 좀 쉽게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예전에 지난번 본문인데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독일이 유럽을 한번 먹어보겠다고 한번 전쟁을 일으킨 거였죠. 그리고 졌습니다. 지게 되었어요. 지게 되니까 그 당시 독일이 지고 승리했던 연합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럽 연합국과 그 미국이 합해서 독일한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국가 배상금을 요구해요. 그래서 독일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찍어내게 돼요. 그러는 바람에 독일 내수 경제가 아주 인플레이션 되면서 밑바닥을 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이 독일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경제공황을 겪는 이 시기에 한 명의 사람이 나타나죠. 여러분도 잘 아는 히틀러가 이때 등판을 해요. 소수 정당을 시작해서 큰 정당을 해서 이제 독일의 총통이라는 걸 만들어요. 본인 스스로.
총통령을 만들어서 독일을 지배하면서 이제 큰 야욕을 갖게 되죠. 사람들이 힘들고 이러게 되면 뭔가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걸 풀 대상을. 히틀러는 어디다 집중을 시켰냐? 앞전에 이탈리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탈리아, 좀 앞에 이야기해서 이탈리아 얘기했었는데, 이탈리아 상업이 부흥하면서 큰 부를 축적해놓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이 옛날부터 장사치였어요. 우리 말하면 장사치였는데, 장사치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게 이 문화가 발전하고 상업이 발전하니까 큰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게 상업뿐만 아니라 금융업까지 손을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안에서도 유태인들이 거의 금융업을 잡고 있었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만 유태인들은 그래도 돈을 벌었어요. 왜? 돈을 빌려간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 건 저 유태인 때문이다 라고 히틀러가 한마디에 모든 대부분 대다수의 국민들이 힘드니까 거기로 표적을 돌립니다. 그래서 많은 학살이 일어나게 되고 또 더불어 우리가 아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불만을 외부로 표방을 하죠. 외부에 이유를 붙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 다 받기 때문이다. 유태인 때문이다.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할 때 수행을 안 되는 이유를 외부에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외부에. 조건이 안 맞아서, 환경이 안 맞아서, 날이 더워서, 날이 추워서 뭐 이런 조건을 많이 붙입니다. 사실 독일이 2차 대전 일으키면서 앞에 걸 못 본 거죠. 1차 대전 때 자기들 못 본 겁니다. 못 보고 다시 외부에 이유를 붙이니까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시 또 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봐야 되는데 너무 외부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수행이라는 마음을 살핀다는 말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잘못을 외부에 찾는 것보다 내부에 찾는 방법을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 탐진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잘 아시겠죠? 춘숙이도 나오죠. 탐진치라고 있는데 탐심, 탐하고 진심, 화내고 치심, 어리석은 걸 말하는데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거면 부처님께서 삼독이라 그랬죠. 세 가지 독이라고 경계해야 될 세 가지 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때는 바야흐로 1990년대였습니다. 어느 남자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이야기예요. 자제분들 요때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당시 때 고등학교 때 방학 때도 보충 수업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학교에 불러서 공부를 시켰어요. 아니 방학 기간도 짧은데 학교 와서 공부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참 지루하고 뭐 몸에 좀이 쑤시고 안 그렇겠어요. 또 특히 여름이에요. 그리고 또 교실 안에 60명을 때려놓고 지금이야 뭐 학교에 에어컨이나 이런 게 있죠. 그 당시 때는 에어컨도 없었죠. 선풍기 한 6개 달아놓고 편정에 그래 있으니까 너무 덥고 이러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갑자기 야 나이트 갈래? 이 말 한마디에 친구들이 정말 조는 와중에도 눈에 진짜 안광이 튀어나왔어요. 안광이 빠바박 튀어나오면서 누구 하나 거부 없이 그래 가자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안광을 봤으면 정말 성불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 가자 말 한마디에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서 진짜 제일 좋은 옷을 빼입고 저녁에 모이죠. 이 친구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이트라는 이 신세계에 입문하게 되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남자아이들이 이 친구들의 소원이 뭘까요?
평생 소원이 뭘까요? 조국의 통일? 아닙니다. 이들의 소원은 오직 뭐? 부킹이었어요. 부킹. 아니 뭐 골프 부킹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즉석 만남이에요. 나이트 가면 즉석 만남을 할 수 있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부처님 말씀에 탐이 나오죠. 이들은 오직 뭡니까? 여성을 만나겠다는 그 욕심밖에 없는 거야. 눈에 벌겋게 해서 그냥 머릿속은 그냥 거기 가면 여성을 다 만나겠지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남자 고등학교였잖아요. 여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성을 볼 수 있는 거는 선생님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이거에 찬 탐욕심 때문에 나이트를 가게 됩니다. 사실 뭐 가신 분도 알겠지만은 그곳이 넉넉한 곳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뭐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부킹이 될 리가 없죠. 그들은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된다고 갔기 때문에. 근데 탐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몰라서 끊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알아도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트가 파장할 때까지 탐심이 그들을 묶어 두죠. 결과는 부킹이 한 번도 되지 않고,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나옵니다. 이들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죠. 자,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죠. 왜? 부킹이 안 됐으니까, 만남이 안 됐으니까 화를 내요. 그냥 여기에 두 번째 진심이 나오죠. 화를 냅니다. 부킹이 안 됐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화를 내요. 다. 참 이 진심을 내면서 다시를 안 갈 것 같지만은 다음 주에 또 갑니다. 또 가요. 이 반복돼요. 가서 안 되고 나와서 화내고 또 가고 그 다음 주에. 이게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란 거는 잘못된 일을 반복하는 걸 어리석음이라고 그러죠. 치심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를 보지 않아요. 누가 봐도 여러분도 알겠지만 요즘 어린 학생들이 누가 봐도 어린 학생처럼 보이죠. 나이가 들어보면 보이지 않아. 아무리 어른 티를 내려고 해도 어린 거는 티가 나요. 이 친구는 자기들이 어른이라 생각하고 아무리 꾸미고 들어갔지만은 학생이 꽃비리 티가 납니다. 누가 해주겠어. 딱 봐도 꽃비리가 편하는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이유를 붙이죠. 오늘 음악이 안 좋아서 그렇다. 오늘 자리를 잘못 잡아서 그렇다. 오늘 물이 안 좋아서 그렇다. 자기들이 만나지 못한 이유를 밖에 표현합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급식충인 걸 몰라. 봐도 급식충을 아는데 쓸데없는 이유를 붙여요. 그게 참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뭐 더 성인이 돼서 느끼고 더 나이가 들면서 그때를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삼독이란 게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적용해 볼 수 있지만은 말만큼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삼독을 알지만은 내 생활에 삼독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되어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많은 선전을 하셨죠. 하시고 이 코로나 와중에도 힘든 와중에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 중에 펜싱이라는 종목에서 조금 활약을 많이 하셨죠. 우리 메달 많이 획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펜싱 경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펜싱 경기가 참 빨라요. 찌르는 거니까 칼 들고 쭉쭉쭉 찌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게 찌릅니다. 지금은 뭐 경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옷에 전자장비를 달고 있죠. 찌르면 그 점수가 나오죠. 전자식으로 바로 측정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는 전자장비 없을 때는 점수를 확인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때 예전에는 장비가 없었으니까 심판이 확인을 해주든가 뭘 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기 때 보시면 점수가 났을 때 심판이 투시에라 그래요. 투시에라는 말을 합니다. 뭐 우리가 점수파만 보아서 그런데 심판을 잘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투시에라고 말을 해요. 점수가 났다는 얘기예요. 상대를 찔러서 점수가 났다는 심판이 하면 그때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 투시에라는 단어가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인데 우리가 점수가 났으니까 찔렀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투시에라는 단어는 게 찔렀다는 단어가 아니고 찔렸다는 단어예요. 찔렸다는 거. 그러니까 경기를 할 때 내가 점수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찔렸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찔렸으니까 점수가 났다. 그래서 펜싱에서 보면 그 전자점이 없을 때는 상대방이 인정을 합니다. 내가 찔렸으니까 점수가 났다고. 수행도 자기 내면을 볼 때 자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어떻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뭘? 잘 되고 잘못된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잘된 것만 인정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그 예로 사람들이 대부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꼭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이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자기는 조용하게 지내고 뭐 남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또 괴롭히고 또 무시하고 자기를 욕한다 그래요. 욕을 한다 그래요. 진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유순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있어 보면 대중과 있을 때 뭔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표출하려고 그래요. 잘 살펴보면. 조용하지만 무언가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대중이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든다고 본인은 말을 하죠. 실제적으로 본인은 대중과 화합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중과 화합하는 방법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잘못된 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다가오죠. 그래서 내가 대중과 화합을 할 수 있는가라고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합창이 있어요, 여러분. 합창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합창단에 들어갔을 때 저 지휘자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늘 말씀을 하셨죠. 앞뒤 좌우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요.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크고 출가하고 일어나서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합창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휘자를 봐야 돼요. 지휘자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대중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목소리가 높은지 낮은지 그냥 대중의 소리와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거기 합창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보면 지휘자를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지휘자를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박자를 빠르게 하고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대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합창에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럴 때는 조금 우리하고 어울리지 힘드니까 같이 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그때 자기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어울리지 못하는 나만의 것만 내세우는 거구나 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자기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합창이
아주 좋아요. 내가 대중과 화합을 하는지, 대중의 소리를 듣는지, 이러한 트레이닝이 된다면 대중을 살필 수 있습니다. 대중의 분위기를 살피고, 대중의 모습을 살피고, 대중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래사도 합창단이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라서 참 지금 힘드시고 안 하시고 계시는데, 만약에 나를 평가하고 싶다면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합창을 같이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 봅니다. 저도 어릴 때 합창을 해서 합창단에 들어가 있어서 그 경험이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이게 성격이 약간의 독특한 성격이 많았거든요. 개성을 많이 추구하는 성격이었는데 합창 덕분에 약간의 살피는 성격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창단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뭐 여튼 이거는 뭐 여담이고, 그렇다면 대중의 길과 나의 길이 화합이 되려면 대중의 길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싫다면 대중은 대중의 길을 가고 내 개성을 살리려면 나의 길만 가면 돼요. 단 대중과 멀어지고 대중과 가까워지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 가는 거예요. 제 사형 스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젊었을 때 당뇨가 좀 있으셨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게 합병증이 생기죠. 합병증이 생겨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 뭐 한번 찾아뵈면 늘 좀 당뇨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스님이 이제 뭐 사제들 오면 차를 대접할 거 아닙니까? 차를 대접할 때 보면 정말 그 녹차 봉지 아시죠? 한 봉지에 크게 들어있잖아요. 그 100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100g을 그 한 봉지를 다구에 다 털어 넣어요. 한 봉지에 다 털어 넣어요. 5g, 8g을 쓸 걸 그걸 다 털어 넣어요. 그리고 차를 줘요. 여러분, 녹차가 아주 냉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고농도로 먹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제들이 와서 스님께 얘기하면, 스님 그래 드시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뇨에 안 좋으니까 그래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스님이 딱 얘기를 하시죠. 야, 당뇨는 당뇨의 갈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갈 길이 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따라줍니다. 이렇게 먹으라고. 어차피 몸을 바꿀 거니까 당뇨는 당뇨의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수행 정진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통 다 넣은 거 안 드셔보셨죠? 딱 마시잖아요. 정말 쓰다 못해 너무 떫어서 입이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되면서 진짜 굽어있던 척추가 딱 서게 됩니다. 강렬합니다. 그래 그걸 매일 드신다니까 참 대단하긴 해요. 그러니까 나의 갈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대중과 화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나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단 대중을 핑계를 삼으면 안 됩니다. 대중과 화합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내 갈 길만 가면 되니까. 근데 대중과 화합하고 싶은데 나는 내 갈 길 같고 이러니까 대중과 어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면을 살펴본다는 것은 자기의 장단점을 얼마나 인정하냐에 따라서 내면을 보고 대중과 같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인정했다면 부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때도 또 잘 안 되죠. 부처님 바를 적용할 때. 그건 또 뭐냐. 자신한테 너무 너그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관대해요. 자신한테. 관인엄기라고 아십니까? 사자성어에 관인엄기라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말이죠. 자, 법을 자신에게 비출 때는 엄격하게 비춰야 되는데 너무 관대하게 비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막 출가했을 때 저희 은사 스님께서 이제
그 수행 일대기를 이제 뭐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그 당시 때도 80이 넘으셨으니까 수행 일대기에 대한 자서전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자서전 이런 준비 과정과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제목이 나와 있었어요. 사인스님이 저한테 제목을 보여주는데 제목이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을 보고 스님들이야 이 말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 스님들 보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말 사람들이 알까요? 소설 제목 같은데요. 이랬거든요. 여러분 백청간두 진일보라고 아십니까?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겠죠? 대부분 모릅니다. 예, 절에 오래 댕겨도 잘 몰라요. 예, 이게 들을 일이 잘 없습니다. 백청간두 진일보에 대한 내용을 들을 일이 잘 없어요. 사실 이게 안한존자에 대한 얘기죠. 백청간두 진일보란 게. 예.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나서 이제 부처님 인멸하시고 승단만 남아 있겠죠. 스님들만 남아 있었는데 약간의 부처님 말씀과 그다음에 그러한 계율에 대해서 오역이나 잘못된 뭐 행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부처님 안 계시니까 교정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제 승단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당시 때 가섭존자께서 한 500명의 아라한들 모아서 부처님 말씀을 다시 정리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1차 결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00 아라한들을 모아서 부처님 말씀을,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한 곳에만 설법을 하신 게 아니니까, 법을 설하신 게 인도 북부 전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설법을 하셨으니까 그때 대중들이 다 각각의 이야기만 들었을 거니까, 그래서 그걸 규합하기 위해서 모은 거였거든요. 당연히 부처님이 시자였던 안한존자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섭존자가 안한존자한테 그랬죠. 야, 니는 안 된다 이랬거든요. 뭐 속된 말로 그랬어요. 야, 니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어이씨 열받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래서 낭떠러지 절벽에 진짜 한 걸음 더 나가는 심정으로 거기에 서셔가지고 7일 동안 삼매에 드셨다 그러죠. 그리고 딱 하고 나오니까 가섭존자가 그걸 보시고는 됐다 그랬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한 번 더 밀어붙이는 거, 낭떠러지 떨어지는 심정으로 밀어붙이는 수행을 백청간두 진일보라 그러거든요. 그 제목이었는데 실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란 내구는데 법을 나한테 적용할 때도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심정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절박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대충 적용하죠. 이러면서 적용하죠. 사실 안한존자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안한존자께서 너무 마음이 어집니다. 너무 마음이 어지러워요. 남이 안 된 걸 못 보신 거예요. 이 아랑가하고 상관없는 거 같아요. 아랑가 증득한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너무 어질고 사람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러우셨는가 봐요. 대표적인 예가 부처님 어머니와, 그러니까 유모시죠. 유모와 아내가 출가하려고 왔을 때 부처님은 반대하셨죠. 부처님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진짜 부처님 허락할 때까지 무릎 꿇고 기다리고 계셨죠. 밖에서. 아시다시피 안한존자는 부처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숙모랑 그러니까 큰어머니랑 숙모가 저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우니까 부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죠. 부처님께 부탁해가지고 안한존자 말 듣고 부처님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안한존자가 너무 마음이 여리신 거였어요. 이게 참 깨달음하고 다른가 봐요. 이게 타고난 성품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난존자의 두 가지 단점, 하나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단점이 더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요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같이 요가 배우던 요가 선생님들하고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있어서 식사 자리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면 얘기했는데 뭐 드라마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드라마 뭐 TV를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자기는 요즘 김선아를 보는 맛으로 드라마를 본대요. 그래서 김선아와 이상희가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이상희가 너무 안쓰럽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동조를 하는 거예요. 저만 모르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다들 좋아하죠. 김선아가 왜 좋으냐? 잘생겼기 때문이죠. 드라마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생긴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난존자께서 아주 미남이셨는가 봐요. 여러 가지 보면 아난존자를 유혹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신자들이 그래서 그 아주 잘생겨가지고 뭐 배우들이야 잘생기면 좋지만은 스님들은 잘생기면 참 안 좋아요. 시샘을 많이 받아. 시샘을 많이 받아요. 봐봐요. 부처님 수발한다고 시자 생활 하시면서 부처님 따라다니지. 부처님 가시는 곳에만 따라다니면서 법문 듣고 다이렉트로 배우잖아. 부처님 모든 법문을 다 듣고 있지. 그리고 잘생겼지. 이러니까 얼마나 시샘을 받았겠어요. 시샘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1차 결집을 할 때 부처님 말씀이 이게 정확한 말씀인지 증명할 수 있는 분은 아난존자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난존자가 부처님 초반 제어하고는 다 따라다녔고 그 다음에 아난존자가 똑똑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 내용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아난존자밖에 없는데 근데 사람이 너무 여리고 꼭 잘생겼으니까 만약에 결집할 때 어떤 스님이 이런 법문을 내가 부처님께 들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난존자가 들으니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제가 들었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래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처럼 목소리 큰 사람이 스님이었다면 아난존자가 또 안이 꼬울 수 있잖아요. 스님이 뭘 하냐고 나 이렇게 들었다 이러면 아난존자가 또 마음이 여리니까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래버리면 부처님 말씀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습존은 그거 아셨기 때문에 아난존자를 그렇게 좀 야박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아난존자 또한 당신의 성품을 알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마음을 단돌이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절벽에 있는 심정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결집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결집이 잘 이루어진 거였고 아난존자도 당신의 성품을 잘 단돌이 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게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겠죠. 수행이란 게 그러니까 너무 너그러우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적용할 때 자신한테 너무 너그러우면 수행이 잘 되지 않아요. 아난존자처럼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엄격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수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교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뭐 자선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불교 교리를 많이 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내 내면에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냐가 불교 수행의 나의 척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또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럴 수 있다면 충분히 누구든지 수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 회광반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촛불이
다 타고 마지막 불씨가 남을 때 크게 타오르거든요. 그걸 비유한 건데 수행도 마지막 경계를 딱 넘을 때 크게 확 타오른다 해가지고 회광반조라 그러거든요. 수행의 마지막 단계도 회광반조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나를 비춰보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회광방조에 이르기 전에 충분히 수행이 잘 익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대충 부처님 말씀 이렇게 적용하고 이러면 쉽게 우리가 깨달음 없는데 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께서 자신을 비출 수 있는 능력도 잘 갖추시고 그렇다고 너무 자기한테 엄격하면 또 사람이 좀 이게 불교 수행의 좀 단점이기도 한데 너무 엄격하면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을 잘 살피셔야 돼요. 엄격하면 외부와 단절을 많이 합니다. 단절하게 되면 또 사람관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조율을 잘 하시면서 자기를 잘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